아들들만 들어오너라. 그날 어머니는 끝내 제 이름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평생을 곁에서 지켰는데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5년이 지나서야 어머니의 진짜 유산이 저에게 왔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니의 진짜 유산은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연 들어보셨나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평생을 희생했는데 정작 상속에서는 완전히 배제된 자식의 이야기.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50대 미혼 여성. 평생 어머니를 모시며 자신의 인생을 포기했던 그녀에게 찾아온 예상치 못한 반전. 과연 그녀가 찾은 어머니의 진짜 유산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박순애입니다. 올해 52살. 포항에서 태어나 한 번도 이곳을 떠나본 적 없는 토박이죠.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어머니를 모시는 게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오늘은 비가 내리는 날이네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5년이 지났어요. 순애야, 물 좀 가져다 줘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벌써 10년 넘게 어머니의 간병을 도맡아 왔지요. 한평생 세 아들만 챙기던 어머니였지만 병상에 누워서는 제 손을 찾으셨어요.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제 방 벽장에는 어머니가 남긴 낡은 사진첩이 있습니다. 펼쳐보면 세 오빠들의 모습만 가득한 앨범이죠. 첫째 오빠 진수는 서울에서 변호사로 성공했어요. 둘째 오빠 철수는 자영업을 하다 망하기를 반복했고, 셋째 오빠 영수는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저 딸이었을 뿐이에요. 여자 자식은 출가 외인이다. 어머니가 평생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못이 되어 박혔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배운 인내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체념이었을까요? 포항의 재래시장 근처에 위치한 우리 집은 낡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문을 열면 어머니의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죠. 하지만 어머니가 쓰러지신 후로는 그 냄새도 사라졌어요. 대신 양냄새와 병원 소독약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애야, 난 네 오빠들이 자랑스럽다. 니는 결혼도 못하고 내 때문에 고생이 많지. 어머니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옆에 있는 게 당연한 일인데요. 하지만 속으로는 왜 저는 자랑스럽다는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했을까 하는 서운함이 가득했죠. 시장 상인 이모들은 제게 항상 말했어요. 순애야, 네가 참말로 효녀다. 오빠들은 다 어디 가고 네만 말순이 모시고 있노. 그 말에 웃으며 넘겼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효녀라는 말보다는 그저 딸로서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밤이면 혼자 베란다에 서서 별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나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평범하게 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바로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았죠.
어머니가 저를 필요로 하셨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어머니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고혈압과 당뇨였지만 곧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죠. 반신마비가 왔고 말씀도 어눌해지셨어요. 그때부터 제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저는 결국 사직서를 냈어요. 어머니의 간병을 위해서였죠. 첫째 오빠 진수는 월급 통장을 하나 개설해 병원비를 붙였지만 직접 찾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순애야, 서울에서 큰 사건을 맡고 있어. 어머니 좀 잘 부탁한다. 전화로만 들리는 오빠의 목소리는 항상 바빠 보였어요. 둘째 오빠 철수는 사업이 안 된다며 연락도 뜸했고요. 셋째 오빠 영수는 출세한 공무원이라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만 잠깐 얼굴을 비쳤죠. 어메, 아이고, 약 먹을 시간이에요. 매일 아침 7시 저는 어머니의 약을 챙겼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뇌졸중약. 종류도 많았죠. 약을 먹이고 나면 어머니를 씻기고 식사를 준비했어요. 대소변도 받아냈습니다. 간호조무사였던 저에게는 익숙한 일이었지만요. 그것이 제 어머니라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죠.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죽겠대. 어머니의 한숨소리가 방안을 채웠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저 있잖아요. 제가 다 할게요, 어머니. 그렇게 말하면서도 가끔은 지치고 외로웠습니다. 밤에 어머니가 잠들면 몰래 눈물을 훔치기도 했죠. 시장 상인 이모들이 가끔 집에 찾아와 음식을 가져다 주곤 했어요. 순애야, 네 아니면 말씀놈이 벌써 저 세상 갔을 기다. 오빠들은 다 어디 갔노? 이모들의 말에 저는 그저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다들 바쁘니까요. 저야 어차피 혼자니까 괜찮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에휴, 왜 나만 이래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낳고 키워주셨는데 제가 원망을 하다니요. 오랜 간병 생활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얼굴은 헬쑥해지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해갔죠.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얼굴이 저를 마주보는 것 같았어요. 이게 정말 나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머니를 위해서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순애야, 참말로 고맙대. 어머니가 맑은 정신으로 돌아오실 때면 가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한마디에 모든 피로가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런 날은 점점 줄어들었고 어머니의 상태는 악화일로를 걸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아침,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의식이 흐려지셨죠. 당황한 저는 119에 전화를 걸었고 곧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메,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곧 병원에 도착할 거예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필사적으로 어머니를 불렀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사들이 분주히 움직였고 저는 복도에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급히 새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죠. 오빠, 어머니가 위독하셔. 빨리 와. 새 오빠 모두 곧바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순간이었죠.
첫째 오빠 진수가 제일 먼저 도착했어요.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다고 했습니다. 둘째 오빠 철수와 셋째 오빠 영수도 뒤이어 도착했고요. 의사 선생님이 뭐래? 어머니 상태 어떠셔? 진수 오빠가 물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설명했어요. 많이 위독하시대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대요. 말을 마치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오빠들도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의사가 병실에서 나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가족분들 모두 오셨나요? 환자분이 의식이 돌아오셨는데 가족들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함께 병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들, 내 아들들만 들어오너라. 제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오빠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저를 보고 병실로 들어갔죠. 저는 복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벽에 기대어 서서 굳은 표정으로 기다렸어요. 1시간이 지나고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오빠들의 표정이 무거웠어요. 순애야, 어머니가 널 보고 싶어 하셔. 진수 오빠의 말에 저는 급히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힘겹게 숨을 쉬고 계셨어요. 제 손을 잡으시더니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순애야, 미안하다. 그 말씀을 끝으로 어머니는 영원히 눈을 감으셨어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들도 눈물을 흘렸죠. 우리 가족은 80년을 살다 가신 어머니를 떠나보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오빠들은 모두 함께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와 오빠들이 나눈 마지막 대화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무슨 말을 나누었을까요? 왜 저는 폐쇄됐을까요? 그때는 미처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49제를 마치고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장을 확인하는 자리였죠. 첫째 오빠 진수가 변호사 지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했어요. 변호사가 봉투를 열고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고 박말수는 맑은 정신으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 현금 15억 원을 세 아들 박진수, 박철수, 박영수에게 균등히 나누어 상속한다. 유언장에는 세 아들의 이름만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평생 어머니 곁을 지키며 간병했던 저는 상속에서 완전히 제외된 것이었죠. 이게 답니까? 저도 모르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이게 고인의 마지막 뜻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숨이 막혀왔어요. 하늘은 그날따라 맑고 푸르렀지만 제 마음은 폭풍과 몰아치는 것 같았습니다. 순애야. 뒤에서 둘째 오빠 철수가 저를 불렀어요. 그의 눈빛에는 승리감이 가득했죠. 여자 혼자 뭐 한다고 시집 안 간 것도 네 책임 아이가. 어머니가 옳은 결정하신 거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래, 오빠 잘 살아. 그 말을 남기고 난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셋째 오빠 영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애야, 우리가 조금씩 줄게. 너무 서운해하지 마.
그 말이 더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마치 동정이라도 받는 것 같았거든요. 고개도 돌리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오빠들과 예언을 끊었어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간호사 종사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죠. 밤마다 꿈에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셨어요. 그 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장 상인 이모들이 저를 보면서 안타까워했어요. 순애야, 아유 진짜 억울하다. 네가 저렇게 희생을 했는데 오빠들이 다 가져가다니. 저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모. 어머니 뜻이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왜 어머니는 저를 버리셨을까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집은 더욱 적막해졌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잠을 청했어요. 가끔은 어머니의 방에 들어가 그분의 흔적을 더듬기도 했습니다. 옷장에서는 여전히 어머니의 냄새가 났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약이라고 했던가요? 아픔은 조금씩 옅어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어요. 여전히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죠. 그날은 비가 내리는 토요일이었습니다. 퇴근 후에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박순애 씨 되시죠? 저는 김성호 변호사라고 합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경계심이 들었지만 계속 듣기로 했습니다. 아유, 저 무슨 일로 전화를 하셨나요? 예. 저는 고 박말순 여사의 유언을 집행하는 변호사입니다. 공개 시점을 5년 뒤로 지정하셨기에 이제야 연락드립니다. 순간 숨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저 무슨 말씀이신지. 어머니의 유언은 이미 다 예. 그것은 1차 유언장이었습니다. 고인께서는 두 번째 유언장을 별도로 작성하셨고요. 그것을 5년 후에 공개하라는 지시를 남기셨습니다. 내일 시간 되시면 제 사무실로 방문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주소를 메모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어머니가 두 번째 유언장을 남기셨다고? 왜 5년이나 기다리셨을까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사무실은 어머니가 평생 다니시던 성당 근처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저를 맞이했어요. 박순애 씨. 어서 오세요. 저는 김성호 변호사입니다. 그는 친절하게 자리를 권했고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예. 이것은 고 박말순 여사께서 생전에 남기신 편지와 유언장입니다. 5년 후에 박순애 씨에게만 전달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그 안에는 어머니의 글씨체로 쓰인 편지가 있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라서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 딸 순애야. 아들들만 챙기고 너를 버린 것이 내 한이다. 마지막 순간 곁을 지켜준 건 네가 유일했다. 포항시장 앞 상가 건물은 네 몫이다. 이어서 변호사가 추가 설명을 했어요. 그 상가 건물은 현재 시가 70억 원 상당으로 평가됩니다.
고인께서는 이 사실을 아들들에게 비밀로 하셨고요. 오직 따님에게만 상속하도록 하셨습니다. 순간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70억 원,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후 성당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다니시던 곳이었죠. 성당 안은 고요했고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들어오는 햇빛이 아름다웠어요.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내 딸 순애야,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평생 아들들만 챙기고 너를 소홀히 한 것이 내 가장 큰 후회다. 여자 자식은 출가 외인이라는 구시대적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가장 소중한 딸을 외면했다. 마지막 순간 네가 내 손을 잡아주었을 때 비로소 깨달았단다. 진정한 자식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들들은 내가 죽기 전에 들어왔지만은 넌 평생 내 곁을 지켜주었다. 그 사랑과 희생을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몰라 고민했다. 내가 남긴 현금 15억은 아들들에게 주었지만 사실 내게는 더 큰 재산이 있었다. 포항시장 앞, 바로 포항시장 앞 상가 건물은 내가 젊었을 때 남몰래 장만한 것이란다. 아무도 모르게 네 이름으로 남겨두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보답이다. 미안하다 내 딸아. 너무 늦게 깨달아서. 부디 이제라도 내 인생을 살아라. 네가 행복한 모습을 저 하늘에서 지켜볼게. 사랑한다 내 딸.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이제야 전해진 것 같았어요. 성당 의자에 앉아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분노, 서운함, 그리고 이제는 용서와 사랑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니 문 앞에 세 오빠들이 서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5년 만에 다시 만난 그들의 얼굴은 조금씩 변해 있었습니다. 순애야, 우리가 왜 왔는지 알지? 첫째 오빠 진수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오빠. 변호사한테 연락받았다. 어머니가 남긴 상가 건물 얘기 말이야. 둘째 오빠 철수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셋째 오빠 영수는 조용히 뒤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요. 집안으로 오빠들을 초대했습니다. 5년 만에 우리 가족이 다시 한자리에 모인 것이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애야, 솔직하게 말할게. 우리도 많이 놀랬어. 첫째 오빠 진수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 차갑고 냉정한 눈빛이 아니라 계산적인 눈빛이었죠. 어머니가 그런 재산을 숨기고 있었다니 믿기지 않는다. 하지만 말이야, 우리는 가족이잖아. 그 건물 함께 다 똑같이 나눠야 하지 않을까? 순간 가슴이 찔렸습니다. 5년 전 상속에서 완전히 제외됐을 때 오빠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억울함이 다시 치밀어 올랐지만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오빠, 어머니의 뜻이 그게 아니었잖아요. 순애야, 그건 어머니가 잠깐 흔들리셨을 때 내린 결정일 수도 있어. 우리는 평생 한 가족이었잖아. 둘째 오빠 철수가 나섰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욕심이 묻어났어요. 순애야,
가족끼리 나눠야지. 건물만큼은 같이 하자. 네가 감동했던 것도 인정하지만은 70억이라는 돈을 혼자 갖는 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셋째 오빠 영수도 입을 열었습니다. 순애야,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 그래도 우리는 형제잖아. 네가 많이 갔대. 우리도 조금은 좀... 오빠들의 말을 들으며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일말의 연민까지. 5년 전에는 저를 완전히 배제했던 그들이 이제 와서 형제를 운운하는 모습이 아이러니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의 편지를 가방에서 꺼냈어요. 오빠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어머니의 진짜 마음이에요. 편지를 건네주자 오빠들은 순서대로 읽어내려갔습니다. 첫째 오빠 진수의 표정이 굳어졌고 둘째 오빠 철수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셋째 오빠 영수만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순애야. 첫째 오빠가 입을 열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빠, 어머니께서 평생 당신들만 챙기셨잖아요. 저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결혼도 포기하고 어머니 곁을 지켰죠. 이건 어머니의 뜻이고 제 몫입니다. 둘째 오빠 철수가 화를 냈습니다. 뭐야? 너 지금 우리를 쫓아내겠다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어머니를 위해서 돈을 보내는데 그래? 돈만 보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오빠. 정성과 시간 그리고 희생이 필요했어요. 그 자리를 제가 지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처음으로 제 의견을 확실하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셋째 오빠 영수가 두 형을 말렸어요. 그만해. 순애 말이 맞아. 우리가 어머니한테 못한 게 많잖아. 셋째 오빠의 말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첫째 오빠 진수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았어. 순애야. 어머니의 뜻을 존중하마. 우리가 잘못했다. 그 말이 진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빠들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집을 나서기 전 첫째 오빠, 아니 셋째 오빠 영수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순애야, 미안하다. 앞으로 연락 자주 할게. 문이 닫히고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가슴속에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진심과 사랑을 알게 된 후 비로소 해방감을 느꼈죠. 이튿날 아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가 건물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포항시장 앞에 자리한 3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위치가 좋아서 임대료 수입이 꾸준했습니다. 이 건물은 이제 박순애 씨 소유입니다. 모든 법적 절차는 완료됐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건물 앞에 서서 바라보니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가 저에게 남긴 진짜 유산일까요? 아니면 더 큰 의미가 있었을까요? 시장 골목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다니셨던 이 시장, 아마도 이 건물을 매입할 때도 이 골목을 자주 지나다니셨겠죠. 혹시 그때부터 계획하셨던 걸까요? 시장 상인 이모들이 저를 발견하고 반갑게 불렀어요. 순애야, 오래간만이네. 요새 어떻게 지내노? 제가 환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요, 이모. 사실은 좋은 일이 있어서요.
상인 이모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자 모두들 기뻐했어요. 아이고마, 역시 말순이가 그럴 줄 알았대. 네가 평생 효도했는데 그걸 모를 리가 없지. 이모들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 마음을, 제 희생을 단지 표현하지 못하셨을 뿐. 상가 건물로 돌아와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본 포항의 전경이 아름다웠어요. 멀리 바다가 보였고 시장의 활기찬 모습도 내려다 보였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왔어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진짜 유산은 이 건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세월을 뛰어넘은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늦게나마 저를 인정해 주신 마음, 그리고 후회와 용서가 담긴 진심이었죠. 손에 쥔 열쇠를 바라봤습니다. 이 열쇠는 단순한 건물의 열쇠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이었어요. 52살.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상가 1층에는 작은 카페를 열기로 결심했어요. 간호조무사 일을 그만두고 제가 항상 꿈꿔왔던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카페 이름은 어머니의 정원이라고 정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꽃들로 장식된 아늑한 공간을 만들 계획이었죠. 셋째 오빠 영수가 연락해 왔습니다.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미움과 원망은 저를 더 아프게 할 뿐이니까요. 이제는 용서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포항 바람이 불던 그날, 저는 상가 건물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니의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그것은 돈이나 건물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과 인정이었습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비로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고 말로 표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비록 뒤늦게 전해졌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결국 저에게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 간의 갈등과 상처, 그리고 용서와 화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때로는 용서하는 것이 자신을 위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품었던 원망과 서운함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요. 진정한 유산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사랑과 인정, 그리고 소중한 추억들, 그것이 우리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어머니의 진짜 유산을 깨달은 지금 저는 비로소 자유롭게 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성우 이경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